이슈의 핵심에 가장 가까이 그리고 쉽게 다가갑니다. 오후에 뉴스 세포를 깨우는 시간, 뉴스 오후 시작합니다. 내년 총선 전초전으로 불리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모두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즐겁기만 해야 할 추석 명절, 그 안에 벌어진 가족 간 강력 범죄들, 주요 사건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쇼츠트랙부터 달리겠습니다. 첫 번째 트랙, 내일부터 2차 방류입니다. 일본이 내일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를 시작합니다. 1차 방류와 마찬가지로 17일 동안 약 7,800톤을 흘려보낼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전문가를 후쿠시마에 파견하고 방류 관련 실시간 데이터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데 이어 러시아도 수입 금지를 검토하면서 일본 관련 업계는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중국의 금수 조치 여파로 인한 피해가 100억 엔, 우리 돈 약 90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번째 트랙, 공연 음란죄 무혐의입니다. 대학 축제에서 선보인 춤 때문에 공연 음란 혐의로 고발을 당한 마마무의 멤버 화사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 5월 성균관대 축제에서 선보인 무대가 논란이 됐었죠. 화사를 고발한 학생 학부모 인권보호연대는 공연을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화사를 불러 공연 내용과 과정 등을 조사했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세 번째 트랙입니다. 태국 쇼핑몰 총기 난사입니다. 태국 방콕의 한 대형 쇼핑몰, 사람들이 건물 밖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죠? 내부 영상을 보겠습니다. 한 한국인 BJ가 커피를 마시려는 찰나에 총소리가 들렸고 왜 당황한 듯 소리치면서 정신없이 달려나가는데요. 가까스로 쇼핑몰을 벗어난 뒤에야 놀란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We see all the people run, and after that we hear a shots, very shots. How many? Like six, seven shots. 자, 모두 7명이 총에 맞았고 이 가운데 2명이 숨졌습니다. 붙잡힌 총격범은 14살에 불과한 소년이었는데요. 정신질환은 알았지만 최근엔 약을 먹지 않았고 사람들을 쏘라는 환청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이 쇼핑몰은 한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곳입니다. 태국은 총기 구입이 어렵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죠. 지난해에도 전직 경찰이 어린이집에서 총기를 난사해서 22명을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네 번째 트랙입니다. 이탈리아 관광버스 추락입니다. 처참하게 뒤집힌 관광버스 한 대, 구조대원들이 승객을 찾으려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3일 저녁 이탈리아 북부 베네치아 인근 고가도로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태운 버스가 추락했습니다. 최소 21명이 숨지고 20명 가까이 다쳤습니다. 사고 버스는 보호벽을 들이받은 뒤에 30m 아래 철로 인근에 떨어졌고 전선에 닿으면서 불이 났습니다. 신원 확인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사고 버스 안엔 우크라이나와 독일, 프랑스와 크로아티아 등 다양한 국적의 승객이 탑승한 걸로 전해집니다. 한국인의 탑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쇼츠트랙 달려봤고요. 이제 규스룸에서 정치권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다섯 시엔 뉴스 오후 정치권 뉴스는 규스룸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김재섭 전 비대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긴 연휴가 이제 지나갔는데 연휴 내내 전국에서 가장 뜨거웠던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 강서구. 그러니까 여야 지도부가 총출동을 하고 있는데 전국구가 돼버린 구청장 보궐선거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도부가 총출동을 계속하고 있어요.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태우 후보 지원 사격을 했고
이재명 심부름을 할 사람을 뽑는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진교훈 후보 캠프에서 아예 이제 현장 최고위를 열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심판을 호소했고 이번 선거는 강서구에 국한된 선거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두 분 뭐 추석 연휴 때 뭐 민심도 좀 들으셨겠고 뭐 지역도 도셨고 그럴 수 네. 있는데 진짜 강서구가 민심 바로미터가 된 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중요한 리트머스 같은 역할은 하겠지만 예. 바로미터가 돼서 이번 강서구청장의 선거 결과가 예. 총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는 아. 네, 좀 과장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강서구청장 선거의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싶은 거는 민주당의 입장일 거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여론조사상 민주당 후보가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재명 대표 영장이 기각이 되니 많이 하다가 이제 예. 기각이 됐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최대한 이번 선거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게 민주당 입장이겠지만은 사실 그렇지가 않은 것이 일단 총선까지 너무 시간이 많이 있어요. 6개월이라고 하면 정치권 시간으로 한 6년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시간이 대단히 많다. 그리고 또 이 선거 자체가 어떤 예. 뭐 국회의원 선거도 아니고 그 재보궐구청장 기초단체자치장의 재보궐선거기 때문에 이걸 전국 선거 단위로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더 의미 부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는데. 네, 오히려 이제 아무래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불리하다 보니까 예. 이 선거에 담겨 있는 의미 자체를 좀 축소하는 모양새로 가는 것 같아요. 아, 약간 좀 책임을 좀 떠넘기고자 하는 다른 쪽으로 또는 이 선거의 의미 자체를 축소시켜서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패배가 사실은 별로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일부러 사전에 축소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하지만 중요한 거는 총선 전에 있는 유일한 선거라는 점에서 절대 가볍게 볼 수 있는 선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 중요한 건 격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격차. 사실 승기의 깃발은 이미 민주당이 들고 저 앞에서 뛰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하지만 중요한 건 압도적인 격차로 이기는 것이 결국에는 수도권 민심을 좀 점쳐볼 수 있는 바로미터 역할로서 이 보궐선거가 작동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격차가 얼마나 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도 단순히 민주당에 유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 점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관심은 구속영장이 이제 추석 연휴 전에 기각됐던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복귀를 하느냐 이게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이제 병원에서 나오면 곧바로 보궐선거 유세장을 간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이 대표도 선거를 계속 챙기고 있어서 잠깐만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는 이제 바로 전화를 주셨어요. 또 늘 세 표가 부족하다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 국민들을 섬겨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그 이재명 대표 유튜브 채널을 보니까 그 병상에서 이렇게 전화를 하는 컨셉으로 이제 투표를 독려하는 그 환자복을 입고 마이크 앞에 선 모습을 이렇게 공개하기도 했더라고요. 자, 박선민 위원, 그 이 대표 조만간 선거 유세장을 간다는 겁니까? 뭐 얘기 나오는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원래는 4일 복귀설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사실 오늘인데 예. 원래 오늘 그 뭐 최고위 주제를 뭐 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진짜 본격적으로 정치 행보에 나설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 사실 좀 건강상의 이유로 그것이 좀 어려웠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다만 본인의 의지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당무를 복귀하겠다 생각해 보면 아마 이 보궐선거의 사전 투표가 시작되는 6일 정치 일선에 완전히 복귀할 가능성을 저는 배제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정말 빠르게 하면 내일 같은 경우에 유세 현장에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사전 투표가 시작되는 상징적인 날인 6일에 뭔가 좀 정치적으로 다시 복귀하는 그런 일정들을 오프라인에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어떤 유세 현장에 복귀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아무래도 그 사전 투표가 시작되는 예. 시점 또는 예. 그 이전에 최대한 빨리 복귀하겠다라는 게 이 대표의 생각인 것 같은데요. 예. 아무래도 병상에서 복귀하는 정치 일정이다 보니까 철저하게 비공개에 좀 논의가 되고 있는 흐름이라 정확하게 전달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긴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 계속 취재되는 내용들이나 네. 좀 내부적으로 논의되는 내용을 봤을 때 최대한 빨리 복귀하겠다라는 대표의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 몸이 근질근질할 거예요. 아. 아마 몸을 벌써 다 풀어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 뭐 건강 상태만 따져 보더라도 네. 얼마 전에 영장 심사 받으러 갈 때 직접 걸어서 가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회복 속도는 빠른 상태고 얼마든지 재보궐선거에 투입 가능성이 있는 그런 체력적인 밑바탕은 깔아놓으신 것 같고요. 예.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마 이제 정치적 의지가 지금 불타오를 때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구속영장을 피한 건데 마치 이것이 이제 무죄인 것처럼 주장을 하고 나서면서 적극적인 정치 행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얼마 전에는 영수회담까지 하자고 그런 적극적인 정치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어떻게든 선거 유세장으로 가고 싶어 할 겁니다. 게다가 이재명 대표는 진교훈 후보가 거의 입당하는 동시에 공천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른 후보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강한 의지를 관철해서 입당한 사람을 바로 공천했다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운명을 걸어놓고 굉장히 많은 의지와 에너지를 투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거기 때문에 예. 아마 지금 몸 근질근질 하실 거라고 봅니다. 이 대표의 이제 복귀 지원 사격이 과연 어떤 효과, 뭐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선거, 그러니까 김성태 공동선대위원장은 오늘 아침에 이제 평가 절하를 했던데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박근혜 당시 대표? 비대위원장의 폭행 테러에 중상을 입고서도 선거에 매진한 그런 당시의 처절한 입장과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그거는 비교가 안 된다고 봅니다. 강서는요 이렇게 그걸 대접시키면서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지 못하는 아마 인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거 때 대전은요 요거에 빗대서 이제 이 대표는 그런 효과가 안 날 거다 이런 이제 분석인 건데 그렇게 보십니까? 네, 그 비교 자체가 안 된다고 보는 게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 저 뭐 대전운요 발언이 있었기 바로 그 당시에도 소위 선거의 여왕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근혜라는 사람이 진두지휘했던 선거에서 크게 이겼고 그 대부분 다 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의 여왕이라는 칭호를 붙었는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최근에 치렀던 모든 선거에 대해서 이긴 선거가 있나요? 대선 졌고요. 지방선거 당연히 참패했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이끌었던 선거들에서 민주당에게 크게 패했던 상황이거나 본인 스스로 패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패장으로서의 어떤 지위가 어느 정도 고착이 좀 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이런 어떤 투병 내지는 어떤 뭐 아픈 것을 극복하는 이 과정만 비슷하다고 해서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이재명 대표랑 비교하는 거는 말 그대로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벌써부터 평가절하하고 이 대표의 등판을 좀 두려워하는 이유가 예. 결국 본인들의 참패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음. 사실 이재명 대표가 병상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챙기는 건 굉장히 당연한 일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일에 있어서 정치적 효과를 축소화시키고 최소화시키려고 한다는 건 사실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 기각과 동시에 정치적으로 재기의 발판이 마련되니까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뭐 박근혜 대통령과 비교할 바가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당연히 비교할 바는 안 되겠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정치의 끝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인물과 비교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중요한 것은 최근의 기세라고 생각합니다. 기세요? 네, 이재명 대표가 사실 구속영장이 기각되기 전까지는 본인도 많이 복잡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법원이 뭐 일례로 백현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라고까지 판시를 하면서 구속영장 기각을 해줬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했던 검찰의 수사가 무리하고 과도하다라는 주장이 일정 부분 힘을 얻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네. 이건 법원의 판단이고 국민들의 판단도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는 이제 좀 자신감을 갖고 정치 일정에 완전히 좀 복귀할 만한 발판이 마련이 된 거고 예. 저는 그 첫 시작이
사실 민주당이 좀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라는 점에서 그리고 앞으로의 총선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계속 이 승리의 기세를 좀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도 이번 선거가 뭐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태우 구청장, 그러니까 전 구청장이 자리를 상실하면서 이번 선거가 열리게 됐는데 다시 이제 김태우 후보가 나선 상황인데 자 보궐선거를 이번에 치르면서 40억이 들어가는데 김 후보가 이걸 이제 수수료 정도로 봐달라고 했던 발언이 계속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시 좀 듣고 오겠습니다. 40억은 제가 1년에 1,000억, 4년 동안 4,000억 넘습니다. 벌어들이기 위한 수수료 정도로 애교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서도 이제 공동선대위원장 맡고 있는 김성태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으로 이해해달라 이렇게 이제 방언했는데 이걸 여쭤볼게요, 김재섭 위원께는. 네. 그러니까 김태우가 만든 빈자리에 다시 김태우가 출마를 한 이 논란 이제 극복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인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귀책 사유가 국민의힘에 있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선 김태우 구청장의 수수료 발언은 명백하게 잘못된 발언이고 후보자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되는데 저거는 좀 너무 그러니까 의혹이 앞선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적절하지만은 그 귀책 사유가 있는 만큼 저희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예. 그 노력할 수 있는 그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근거라고 한다 그러면 예. 강서구가 가지는 어떤 지역적인 특성 같은 거라고 봐요. 물론 귀책사유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서구는 기본적으로 김포공항 때문에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지역이고 당연히 고도 제한이라든지 아니면은 빌라 그 주거지들이 지금 분포에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개발 이슈가 굉장히 많이 있는 데거든요. 근데 거기는 여당만 풀 수 있어요. 결국 고도 제한이든 아니면 재개발 인허가권이든 여당만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장과 대통령 이렇게 국민의힘 출신인 것을 감안하면 여당 프리미엄이 있을 수 있다. 그게 가장 크게 발휘될 수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예. 귀책 사유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적인 비판 여론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 그 이상으로 어떤 여당 프리미엄을 활용해서 예. 당선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당 프리미엄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여당 프리미엄이 있다고 해도 예. 강서구민들께서 괘씸해서 좀 찍어주고 싶으시겠습니까? 그것도 40억 피 같은 세금을 두고 예. 애교로 좀 봐달라, 수수료로 봐달라 이렇게 좀 상식과 동떨어진 발언을 하는 뻔뻔한 후보를 어떤 이유로 이 사람을 지지해줘야 될까? 정말 강서구민들께서는 아마 굉장히 화가 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런 일련의 해프닝에서 읽히는 김태우 후보의 인식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본인 때문에 치러지는 보궐선거고 그리고 본인 때문에 치러진 선거임에도 또다시 재공천을 받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 같으면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닐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뻔뻔하게 여기다 대고 40억을 애교로 봐달라라고 발언을 하는 것은 굉장히 후한무치한 태도고 정말 강서구민들에게 최소한의 미안함도 느끼지 않는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런 부적격자를 대놓고 공천한 국민의힘의 이 뻔뻔함에 좀 감탄스러울 지경입니다. 일단 공천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도 이번 선거에서 공천을 한 지도부의 운명이 걸려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또 아니라는 반박도 있고 이것도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정부도 어떤 태세 전환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끝난 다음에 보면은 한 번 정도 또 어디를 갔다 올 것 같습니다. 원희룡 비대위원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거 그런 거 갔다 올 겁니다. 뭐. 이준석 대표가 뭐 고사를 지내는 것도 아니고 고사를 지내는 저는 것 같다. 늘 이변이 있어요. 선거는 마지막 개표를 해봐야지 결과를 알 수 있다. 이건 반대로 드릴게요. 국민의힘 지도부의 명운도 이 선거 결과에 따라 갈릴 수 있습니까? 저는 당연히 그럴 거라고 그래요?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지면 국민의힘은 당연히 김기현 체제가 무너지고 비대위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김태우 후보를 공천하는 거에 대해서 내부에서 과연 반대가 없었을까요?
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김태우 후보를 후보로 공천하는 것 이전에 아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자체에 후보를 내는 것이 맞느냐, 아마 이런 내부적인 그 고민과 비판이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분명 제가 기억하기로는 물론 저희 당은 아닙니다만 처음에는 무공천 기류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시점부터 뒤집히고 나중에는 김태우 후보 경선하긴 했지만 그래도 김태우 후보가 본인이 후보 등록하고 이런 거를 중간에서 교통 정리를 아무도 못했단 말이에요. 사실 후보 등록을 막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설득을 해서 당을 위해서 좀 선당우사 해달라. 후보 등록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막을 수 있는데 아무도 그걸 못했다는 거는 사실 윗선의 의중이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예. 의심을 해보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김기현 대표의 책임론이 아마 큰 차이로 패배하게 되면 벌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왜 그것을 중간에서 대표가 막지 못했느냐. 또는 당이 이렇게까지 좀 어떻게 보면 망신을 당하는 과정에서 대표가 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느냐 이런 비판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면 비대위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지는 걸 전제하시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 민주당이 지면 이재명 대표도 사퇴해야 됩니다. 아. 이거는 예, 뭐 굉장히 당연히 지지율- 각자 지도층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네. 저희는 이재명- 이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지금 높은 그 후보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이재명 대표가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너무 이제 국민의힘이 지는 걸 전제로 하셔서 그런데 민주당이 지면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도 사퇴하시는 게 맞을 거다 이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준석 전 대표가 원희룡 비대위 이런 거 얘기한 거는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글쎄요, 원희룡 장관이 갑자기 예. 뜬금없이 나온 건 잘 모르겠는데 예. 글쎄요, 뭐 저는 뭐 하마평에 뭐 권영세 비대위 이런 얘기는 들어봤어도 원희룡 비대위는 처음 들어본 거라서 예. 뭐 이준석 대표가 제가 모르는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지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제가 아는 선에서 원희룡 비대위가 뜨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거 상황은 뭐 아직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어서 계속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내일로 예정돼 있는 청문회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블랙리스트와 주식 이렇게 좀 주제를 잡아봤는데, 그러니까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MB 정부 시절 이제 블랙리스트 논란이 이제 청문회에서 다뤄질 걸로 예상이 되는 거고,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주식 파킹 논란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일단 유인촌 후보자 얘기를 먼저 하면 국회에 서면 답변을 내면서 블랙리스트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또 질문 중에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에 입장을 밝혔던 가수 김유나 씨와 관련해서는 공개적 표현에는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오늘 한마디를 했는데 이것까지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개별 연예인의 발언에 대해서 저희들도 왈가불가 할 말이 많습니다. 우리 당에서 어느 누구도 이영애 씨가 이승만 대통령 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크게 당 차원에서 문제 삼고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김윤아 씨와 이영애 씨가 다 소환이 됐는데 정치권에서 연예인들의 발언이나 행동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게 계속 이렇게 얘기할 일인가 싶긴 해요. 어떻습니까? 근데 홍익표 원내대표의 말씀에는 민주당이 사실상 뭐라고 했다라는 것처럼 들려가지고 예. 아무도 뭐라고 한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언급하고 그 사실상 김윤아 씨와 비교를 해놓기 때문에 예. 사실상 뭐라고 하고 싶었다라는 말씀을 저렇게 간접적으로 한 것 같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인촌 후보자의 말이 저는 좋은 말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비판을 좀 하고 싶은 것이 공개적 표현에 신중해야죠. 누구나. 근데 공개적 표현에 가장 신중해야 되는 것은 국무위원 그리고 국회의원 이런 정치 일선에 계신 분들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 가장 큰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연예인을 향한 예. 공격을 사실상 정치권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걸 막아줘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문체부 장관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잠깐 해봤거든요. 특히 이제 김윤아 씨 같은 경우에는 아마 굉장히 본인이 많이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게 김윤아 씨의 게시글이 논란이 됐는데 제가 그 게시글을 봤지만 예. 뭐 국민의힘을 직접적으로 거론한다거나 윤석열 대통령을 뭐 태그해서 썼다거나 또는 그 이름을 앞에다 썼다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 뭐 나가고 있지만 정말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그 누구도 언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본인의 주관적인 의견을 SNS에 기술한 것을 두고 지도부 그것도 당 대표가 여당의 대표가 특정한 가수를 거명하면서 공격하는 거는
조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기는 한데요. 예. 이거에 대해서 유인촌 장관 후보자라면 어찌됐든 이 문화예술인들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이 맞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는 게 더 맞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여당과 궤를 같이 하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예. 장관으로서 과연 이런 인식을 갖는 것이 적절하냐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이제 뭐 내일 보이콧을 해서 열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렇게 말이 나왔는데 조금 전 이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정상적으로 청문회를 이제 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김행 후보자 같은 경우는 주식 파킹 논란이 계속 일고 있는 상황인데 두 분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다음에 후보 청문회를 준비해 가야 되는 입장에서 예. 충분한 어떤 김행 후보자의 반박 성명 같은 것들을 찾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보게 되면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공격하는 의혹, 그다음에 민주당 쪽에 제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가운데서 대개는 이제 그 반론 보도 형식으로 어느 정도 이러한 점은 좀 잘못됐습니다라고 말씀을 대개는 후보자들이 해주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방송 중에서도 저도 반박을 드릴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예. 아직까지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충분히 찾아보진 못해가지고 청문회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말씀하신 주식 파킹 논란들을 해명하시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민주당의 지적이 저는 그래도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과거에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을 때 국민의힘이 똑같이 비판했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한 해답을 김행 후보자 스스로 아마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김행 후보자가 사실 이 주식 파킹에 대해서 해명하는 과정이 일단 너무 말이 오락가락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언론에 의해서 이제 신우이에게 주식을 맡겨뒀던 게 드러나니까 뭐 사정이 있었다라고 해명을 하긴 했지만 사실 나중에 다시 사들였잖아요. 저는 그게 더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이 사실상 청와대로 가면서 주식을 처분해라라고 했던 그 백지 신탁의 제도의 취지 자체를 완전히 우롱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공직 윤리도 없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나가는 방식으로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취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백지 신탁을 하라는 거는 직무상의 이해 충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관련된 걸 완전히 처분하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이걸 아는 사람에게 또는 심지어 가족에게 또는 가까운 지인에게 맡겨뒀다가 다시 찾아오는 거 이건 백지 신탁이 아닌 거죠. 그냥 잠시 맡겨놨다가 찾아온 거죠. 이거는 그 당시에 논란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 했을지 모르나 명백하게 이거는 잘못된 일이었다. 그런 점에서 사실 해명을 투명하게 해도 이게 해명이 될 사안인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행 후보자가 누누이 이제 청문회에서 입장을 다 밝히겠다 이렇게 말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내일 유인천 장관 후보자, 김행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좀 지켜보도록 하죠. 두 분과는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룸에서 사회 속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돌아온 범죄 사냥꾼 동대문 경찰서 수사과장 이대우 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피해자 신변보 신유진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두 분, 특히 우리 이대우 형사님 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보고 싶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나와주셨는데 두 분 연휴 어떻게 보내셨어요? 명절 연휴가 네. 길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았는데 네. 그럴 때일수록 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자 시간을 좀 갖는 것으로 그렇게 좀 지냈습니다. 또 인생 선배님이신 우리 이대우 형사님은 저는 뭐 당일 네. 치기로 그냥 시골에 잠깐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연휴를 보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이렇게 잡았습니다. 평온한 추석 연휴하고 물음표를 좀 달아봤는데요. 제가 오늘 기사를 좀 보니까 올해 추석이 지난해에 비해서 그 112 경찰 신고가 좀 줄었대요. 뭐 교통사고, 뭐 살인, 강도, 뭐 이런 강력 범죄도 조금 줄었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올해? 아무래도 좀 근사하게 보내서 그런 건가요? 네. 뭐 경찰들이 특별 치안 활동도 했다고 하고 또 코로나 이후에 조금 이제 뭐 이렇게 고향보다는 다른 곳에 가는 좀 거리두기를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문화도 생기고 뭐 그래서이지 않을까 뭐 추측을 해봅니다만 자 그렇다고 해서 사건 사고가 또 없었던 건 아니죠. 특히 주목을 받는 게 가족 간에 이뤄진 범죄들입니다. 자
연휴 마지막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 유튜브 그만 보라 이렇게 꾸지람을 들은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다고요? 예, 맞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예. 어제 네.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 경기도 성남시 중흥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네. 부모와 함께 거주하던 20대 A 씨가 네. 자신의 아버지인 50대인 B 씨가 휴대폰을 너무 오래 보고 그다음에 뭐 유튜브를 그만 봐라 예. 이렇게 꾸중하자 네. 집안에 있던 그 흉기를 가지고 휘둘러서 예. 아버지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통 요새 연휴 때 젊은 친구들 방 안에서 핸드폰 보고 컴퓨터 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일반적인 잔소리 수준 같기도 한데 이게 살인까지 이어질 만한 이유가 됐을까요? 이 잔소리가. 사실 예. 이것만으로는 예.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이유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자가 이 아버지를 무참하게 이제 살해한 네. 이 자가 무직 상태였는데 네. 평소에 정신질환으로 올 초부터 약물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경찰 관계자는 이제 조현병 약을 복용한 것으로 좀 조사가 됐는데 네. 오늘 중으로는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조현병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이 가정 내에서 네. 자신의 친부를 이렇게 이런 뭐 사소한 일로 계기가 돼서 살해한다는 거는 이거 굉장히 엄중한 죄로 보여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현병이라는 것으로 심신미약, 뭐 감경 이런 건 절대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 추석 연휴에 벌어진 또 다른 또 안타까운 존속 살해 사건이 있는데 이번 충북 청주에서 벌어진 일인데 이번에는 그 아들이 심지어 성년도 아니에요. 이번에 네. 14살 아들이 엄마를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고요? 예. 14살 A군은 그러니까 지난 1일 오후 5시 한 34분경에 네.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한 아파트입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그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노는 소리가 시끄럽게 들리니까 네. 좀 조용하게 해달라. 같이 시끄러우니까. 예. 그게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했나 봐요. 예. 근데 어머니가 명절이니까 시끄러운 건 당연한 거다. 예. 이렇게 야단을 맞자. 예. 이렇게 격분해가지고 네. 범행을. 범행을 한 걸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집에 들어와서 발견을 하고 이제 신고를 했는데 이제 발견 당시에는 이제 어머니가 살아 있었다가 이송 중에 이제 숨졌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 14살 아들이 구속이 됐어요. 14살이면 이제 미성년자고 또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도 구속이 된다는 거는 엄중하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이 사건도 뭐 앞서 말씀드린 예. 사건처럼 존속 살해인데 이 사건은 진짜 이 14살이라는 아주 예. 사실은 미성년자로서 아직 인격이 완성되지 않은 나이인데 예. 이 어머니와의 다툼이라기보다도 어머니에게 사실은 평소에 네. 자신의 어머니가 친누나가 좀 거동이 불편해서 친누나를 좀 더 보살피는 것에 대한 원망이 있었다고 합니다. 평상시에 네. 있던 이제 어머니에 대한 불만이 네. 어떻게 보면 극대화된 그런 상황으로 비춰지는 건가요? 네, 그렇기도 하고 예. 또 이 학생이 네. 지난해 9월에는 교실에서 네. 이 다른 학생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네. 자신의 분에 못 이겨서 자신을 자해하는 그런 소동까지 벌여서 네. 출석 정지 처분을 받은 기록도 있는데 예. 그만큼 어떤 분노라든지 이런 네. 것에 대한 조절이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에서 네. 이렇게 어머니에 대한 예. 이 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그 아들 같은 경우에는 자폐 성향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심신미약 같은 거 주장하기 좀 어렵다고 보시나요? 일단 심신미약으로 감경을 받으려면은 어떤 망상에 의해서 그 망상에 의한 범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죽여야만 내가 산다라든지 뭐 내가 어머니인 건 알지만 악마가 깃들었다라든지 그렇기 예.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이 없어져야만 내가 살 수 있다. 뭐 이 정도 굉장히 그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저 자신이 평소에 좀 더 뭐 정신적으로 질환이 있었고 그것으로 예. 인해서 자기의 분노를 참지 못했다. 네. 이 정도 갖고는 심신미약으로 감경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렵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 소개한 두 사건 모두 이제 자식이 부모를 살해한 이제 존속 살해 사건인데 뭐 추석 명절이면은 뭐 사실 뭐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평소에 대비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존속 폭행의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이 사건 중에 왜 그렇습니까, 형사님?
아무래도 우리 그 문화에서는 예.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가 예. 그 가족을 소유물로 보거나 예. 또 나보다 손 아래 사람이니까 네. 막대해도 된다 아.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또 우리나라에서는 그 자녀들이 성인이 돼도 이렇게 그 부모에게 경제적인 의존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뭐 독립을 하지 못한 경우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명절 때 모이면 네. 거기에 대한 불만이나 스트레스 이런 게 이제 여러 가지 겹쳐서 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명절에 만나면은 남 얘기하지 말자, 내 얘기만 하고 괜히 남한테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자 이런 얘기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스트레스가 되니까. 근데 사실 지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스트레스가 뭐 사실 일반적인 우리 명절 뭐 증후군 정도의 일이라면 이거는 정말 나쁜 범죄로 이어진 그런 사건들이긴 했습니다. 자, 이제 존속 살인 사건을 좀 살펴봤는데 이제 통상적으로 하면 사실은 이제 또 명절에 하면 부부싸움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자, 어제 또 굉장히 황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부부싸움을 하다가 격분한 남편이 집에 휘발유를 뿌려서 불을 질렀어요. 지금 사진 보시면 저희가 이제 경찰 측에 요청해서 받은 그 주택의 사진인데 아파트의 사진인데 복도가 지금 천장이 다 그을려서 타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이 아파트 외경을 좀 보면요. 외경 사진을 보면 굉장히 저 높은 곳에 이제 뿌얀 연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저기가 한 20층 정도 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불이 나니까 부인은 대피를 했어요. 친척이랑 같이. 근데 남편은 20층 베란다로 대피를 한 거죠. 거기에 매달려 있다가 추락을 해서 숨지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뭐 부부싸움이 있었다 정도인데 이것도 사실 뭐 평상시에 있던 게 갈등이 격화됐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예. 사건은 제가 기사로 아무리 자세하게 보더라도 이게 이제 어쨌든 방화범인 네. 뭐 남편이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는 종결된다고 하지만 그렇겠죠. 좀 예. 의문점이 남는 게 예. 이게 아무래도 저렇게 복도까지 불길이 번질 정도의 불을 저지를 방화범이었다면 예. 최소한 자신은 피할 곳을 마련해두고 방화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인이 네네. 피할 곳이 없어서 베란다에 가서 매달렸다? 네. 이건 오히려 남편이 예를 들면은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예. 남편이 이미 사망을 한 뒤에 살아남은 사람들의 진술에 의해서 이것이 구성됐기 때문에 조금 더 수사를 종결할 것이 아니라 조사를 조금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궁금증은 좀 생깁니다. 네. 근데 이 부부 갈등이라는 것이 예. 지금 이렇게 사실 한 명이 사망할 정도로 큰 이렇게 사건으로 변치는 경우도 많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네. 잦은 갈등이 네. 이제 평소에는 뭐 서로 뭐 일하느라고 외출하고 뭐 왔다 갔다 하느라고 그게 뭐 크게 번지지 않는데 이 명절 연휴 이럴 때는 하루 종일 한 곳에 그것도 집안이라는 곳에 같이 있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이 갈등이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 얼굴을 보고 말 한마디 굉장히 사소한 것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죠. 예, 예. 굉장히 사소한 것에서 시작이 되지만 그 갈등에 의해서 서로 격양된 상태가 되면은 뭐 크게 이렇게 범죄까지도 네.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번지는 거죠. 변호사는 이런 막 명절로 인한 부부 싸움으로 인한 그런 사건 같은 거 상담도 해보신 적 있어요? 네, 많습니다. 사실은 이혼 사건이 예. 그 전형적으로 명절 증후군 해가지고 예. 그다음에 이혼하자. 네. 더 이상은 못 살겠다. 네, 소위 말 이렇게 트리거가 되는 경우들이 맞습니다.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참 우리 이대영 형사님 예. 이렇게 좀 인생 후배들에게 명절에 안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화를 참아야 될 것 같은데. 참으면 됩니까? 서로 배려하고 네, 행복한 또 명절 보내야겠죠. 가족들이 또 오랜만에 보는 자리고 한데 자, 안타까운 사건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우리 범죄 사냥꾼 맞춤 키워드 준비했어요. 네, 샵 건달, 샵 조폭 유튜버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최근에 뭐 MZ 조폭, 2030 조폭들 기승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 사람들이 유튜버로 부업까지 하는 모양입니다. 자, 저희가 샵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시태그 얘기를 하는 건데 유튜브에 뭐 건달, 조폭 이런 걸 검색을 하면 영상이 정말 좌르륵 나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충 한 2,800개? 정말 많은 거죠. 이런 영상들이 계속 나와요. 근데 제목을 봐도 뭐 조폭 출신, 뭐 건달이 돈 버는 방법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사실 뭐 일반인들이 흥미를 끌기 위해 올린 것도 있지만 네. 실제 조폭이 운영하는 그런 유튜버들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조폭 유튜버라고 그러면 예. 사실 저희 경찰에서 전국적으로 관리하는 조폭의 개수가 한 예. 208개 정도 돼요. 조직이. 예, 예. 조직이.
그리고 거기에 인원은 한 5천 명이 넘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관리 대상이 조폭이 있고 실제 이제 조폭으로 분리되어 있는 조폭이 있는데요. 거기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유튜브라든지 SNS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유튜버로 그 활동하고 있는 조폭, 전직 조폭이라든지 현직 관리 대상 조폭은 전국 시도청에서 확인한 바람에 11개 11명의 경찰 관리 대상이거나 이었던 조폭이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걸로. 버젓이. 예. 근데 이런 관리 대상자들은 몸을 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버젓이 얼굴 내밀고 유튜버를 합니까? 결론은 돈이죠. 돈이 되니까 돈이 하는 되니까. 겁니다. 예. 이게 뭐 어떤 방식으로 돈을 뭐 후원금 이런 거 받는 거예요? 예, 일단 유튜브에서는 뭐 슈퍼챗도 있고 그다음에 광고 수익도 있고 그다음에 후원 계좌를 올려요. 그래가지고 후원 계좌로 실방송하면서 거기에서 후원을 받아서 하는 수익들이 있는데요. 그 수익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보통 한 달에 수천만 원에서 수천만 원. 연 단위로 따지면 수억에 해당되는 그런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럼 조폭 활동보다 더 벌 수도 있겠네요. 실질적으로 보이는 액수가 그렇게 크니까요. 실제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범죄자들 후원해줘서 배를 불려주는지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런 후원하는 사람들까지 뭐 추종 세력이나 방조범 뭐 이런 것들로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그런 것들이 좀 줄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이 조폭 유튜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사실 딱히 궁금하진 않은데요. 그러니까 대부분 뭐 조폭 시절의 어떤 무용담이라든지 허세 뭐 이런 거죠. 제가 짧게 좀 그 장면을 준비를 했습니다. 김도환 별로 안 셌어. 솔직히 지금 싸움 내가 이길 수 있어요. 주먹으로 이름 날렸다는 건 너희들 인정하잖아. 저는 주먹으로 아무한테도 안 집니다. 하지만 이제 주먹은 쓰지 않겠습니다. 자, 뭐 나 안 집니다. 뭐 김두한보다 내가 셉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러고 나서 또 한참 뒤에 나 이제 새 사람 됐다. 주먹 안 쓴다 이런 글을 올렸거든요. 그리고 났는데 지금 감옥에 가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저는 저렇게 뭐 새 사람이 됐다, 갱생을 했다 이런 말은 잘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정말 뼈를 깎는 그런 고통이 없이는 갱생이 사실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후원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나왔던 저 사람도 지금 현재 뭐 특수상해하고 특수재물손괴죄로 지금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에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갱생이 안 됐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거는 진정한 반성이라기보다는 관심을 끌려는 행동이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이군요. 자, 저런 영상을 보면서 특히 좀 저는 이제 청소년들이 보면서 뭐 저 형 멋있어 이렇게 왜곡된 그런 환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방 범죄 우려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청소년들이 자기가 학교 일진인데 조폭이 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질문을 하면서 그리고 또 뭐 어떤 식으로 조폭 활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유튜버까지 되는 이런 거를 또 소개해주는 이런 영상까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청소년들이 이렇게 무분별한 이런 영상을 마구잡이로 볼 수 있는 이런 환경이 굉장히 문제인데 이런 것을 규제하는 자체 그런 것도 지금 생각해 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저거 궁금한 건 범죄 얘기해가지고 경험담으로 돈을 버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가 없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튜버라든지 온라인 이런 플랫폼 상에서의 방송을 방송으로 치는 방송법에 규제가 되는 방송으로 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규제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사실 국내 사업자가 관리하는 플랫폼 같은 경우는 그나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뭐 시정 조치를 하면은 그에 바로 따르는데 이 유튜브는 아무래도 해외 사업자다 보니까 이런 규제가 적절하게 지금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폐해에 대해서는 현재는 좀 규제 사각지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측면이 있다. 알겠습니다. 우리 또 조직폭력배들로부터 진짜 사냥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 이대호 형사님이 이런 것들도 조금 잘 잡아서 청소년들이 괜히 악영향 받지 않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뭐 이런 조폭 유튜버에 대해서 사실 2020년도에 춘천 형사과장 할 때 이 조폭 유튜버에 대해 기획 수사를 했었습니다. 기획 수사하셨군요. 그래가지고 1차 뭐 10여 명을 근거해가지고 처벌하긴 했는데 그 처벌 강도가 좀 약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부분 유튜브 상에서 벌어지는 거는 그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반의사 불벌죄, 그다음에 그 충고죄 이런 행위다 보니까
벌금형에 가까워요. 그렇죠. 보통 근데 벌금이죠. 재판에서 만약 기소가 되더라도 벌금형보다는 실형을 많이 주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낮아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좀 강화된 처벌도 필요해 보인다. 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보니 해보니 그래서 보니죠. 취재 기자가 정성껏 준비합니다. 오늘도 뉴스 오후에 빠질 수 없는 감초 정의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준비를 좀 했나요? 오늘은 걸어보니입니다. 걸어보니? 네, 요즘 한창 유행인 맨발 걷기를 하고 온 건데요. 추석 때 이제 친척 어른들이 전부 맨발 걷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 전 국민이 맨발 걷기에 빠진 듯 하더라고요. 맨발 걷기, 그러니까 대자연을 좀 느끼는 그런 건가요? 저는 해본 적이 없긴 한데 또 최근에 이 전국에 맨발 걷기 하기 좋은 길들이 여기저기 또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예. 맞아요. 이 열풍이 불면서 전국 지자체가 황토길, 모래길 등등 이제 맨발로 걷기 좋은 길들을 조성하고 나섰습니다. 맨발 걷기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성인병 치료와 예방에 좋다고 하는데 일단 걸어보고 현장에서 시민들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아직 해보지 못한 입장에서는 황토길은 괜찮은데 나머지 길은 좀 아플 것 같은, 다리 아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걸어보니 영상 보시죠. 빨리 벗으세요. 저 잘 걷고 있나요? 표정분이 아닌 것 같은데. 요즘 맨발 걷기 엄청 유행이잖아요. 각종 지자체들도 막 흙길 조성하고 맨발 걷기 길을 만들고 있다는데 본이도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우선 허리를 펴고, 자, 어깨에 힘을 빼고, 고개를 살짝 당기고, 시야는 1.5m 앞을 주시고, 무릎을 쭉 펴서 뒤꿈치 먼저 닿기. 발가락을 쫙 편 상태에서 발가락을 눌러서 앞으로 전진. 자연스럽게 고개가 내려가는데? 너무 아파요. 발바닥 사이사이를 아주 그냥 지압을 제대로 해주고 있는데요. 아위. 오. 앞을 보고 걸으라고 하셨는데 잘 안 돼요. 왜냐? 일단 무서워요. 땅에 뭐가 있을지 잘 모르겠고 좀 아프다 보니까 내가 방금 뭘 밟았길래 그렇게 아프지? 이러면서 계속 땅을 보게 되는데 이걸 나만 느낄 수 없는데 두 분도 벗어야 되는데 아쉽네. 여기 엄청 부드럽네요, 여기는. 와, 이 길 진짜 대박이야. 이 길 아까 같이 걷는 분이 저한테 순례자의 길이라고 하셨는데 너무나도 완벽한 표현 같습니다. 너무 아파서 말이 안 나와. 마지막 관문. 여기에 발 씻어도 되나 근데? 오. 아, 맨발 걷기를 하니까 이게 좋네. 이거 그냥 이렇게 걸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시원해요. 한 2달 됐습니다. 책 보다 보니까는 좋다 그래가지고. 책에서? 네. 와이프가 맨발 걷기를 좋아하기도 하고 저도 등산할 때 맨발 가끔씩 걸어서 장기적으로는 모르겠고 단기적으로는 상쾌하니까. 다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앞에서 신발을 벗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단 벗었는데 황토는 확실히 차갑고 뭔가 느낌이 좀 달라요. 아이고, 오,
오, 이거 느낌이 너무 좋지? 너무 좋은 거, 너무 좋아요? 좋아요. 그래요? 근데 이게 뭐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목속에 독소를 빼낸대요. 이렇게 하면 예, 못하고 날 네. 보고 다리가 아프니까. 아, 제 다리가 불편하세요? 네, 이제 시작하려고 해요. 네, 맨발로 걸어보니 잘 봤습니다. 아프다고 하면서 그래도 잘 걸었는데 맨발로 걸어보니까 뭐가 제일 좋던가요? 일단 이 예. 신발을 벗는 것에 대한 자유로움이 정말 크더라고요. 제가 다리가 잘 부어가지고 아침에는 다리가 많이 좀 무거운 편인데 다 걷고 나니까 발이 가벼워지는 느낌도 들긴 들더라고요. 저 아까 황토길 걷는 거는 저도 좀 해보고 싶다. 되게 기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추천. 근데 모래길이나 돌길은 벌칙할 때 많이 걷잖아요. 제가 바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예. 아팠습니다. 예. 이 조그만 돌이 발바닥 사이사이를 찌르다 보니까 그랬겠죠. 그 강사님이 알려주신 바른 자세로 걷기가 일단 너무 어려웠고요. 혹시나 이제 누군가 버린 날카로운 쓰레기일 수도 있으니까 처음에는 좀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이제 시민들이 맨발 걷기를 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건가? 좀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던데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에 따르면 예. 이제 이게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준다고 해요. 네. 이게 발바닥 전체를 골고루 지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발을 신을 때보다 발바닥 근육을 더 사용하기 때문에 운동 효과도 2배가량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이어트에 좋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피곤할 때 발 주무르면 이제 좀 시원해지잖아요. 그런 효과. 피로도 풀리고 혈액순환도 되고. 예. 지금 좋은 점이 참 많은데 주의할 점도 있을까요? 있죠. 이게 맨발로 걸으면 체중이 발목과 무릎 관절에 고스란히 집중이 되다 보니까 통증이 생기거나 연골, 인대 등이 손상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등산하시거나 이제 하산하실 때는 특히 주의를 하셔야 하고요. 또 당뇨 환자들은 발에 상처나 물집이 생기면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왕릉이나 사유지에서 맨발 걷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서 최근 논란이 됐었는데 이 때와 장소를 가리는 것도 잊지 마세요. 네. 건강에 좋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할 수는 없으니까요. 본인에 맞게 또 상황에 맞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집에 갈 때 약간 맨발로요? 도전. 아스팔트를 걸을 수는 없으니까요. 네. 오늘 걸어보니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는 밝혀진 불법 행위에 대해 단 하나의 예외 없이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네, 뉴스 마지막 코너입니다. 오늘 온라인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소개하는 코너죠. 네, 오후의 키워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오키영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네. 연휴 때 좀 보고 싶었어요. 아, 저도요. 네. 네. 이렇게 오래 안 본 지가 방송 시작하고는 휴가 한번 다녀오셨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박 앵커님 SNS를 갔는데 사진은 없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갔죠?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마라탕. 예. 예, 이 연관을 보면은 뭐 주방, 위생 이런 단어가 보이고요. 탕후루도 보이고. 위생 불안한데. 그쵸. 마라탕 사실 뭐 키워드만 봐도 저는 지금 뭐 벌써 군침이 돕니다. 근데 키워드가 진짜 불안해요. 위생이 나오니까. 그렇죠. 네. 요즘 그 10대들 하교하고 나서 코스가
마라탕 네. 먹고 탕후루 먹는 거다.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었죠. 그렇죠. 이 마라탕 10대뿐만 아니라 직장인들도 요즘 점심 메뉴로 굉장히 많이 먹을 맞아요. 정도로 인기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식당가에 마라탕 프랜차이즈 업체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마라탕 프랜차이즈들 위생 점검을 했는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보면은 외식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인데 네. 보시면 2018년에 3건에서 21건까지 해서 총 119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 단속 건수도 좀 늘어나고 계속 일정한 숫자 이상이 단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600곳 중에 119건이면 네. 전체 매장 대비 한 20% 되는 거네요. 5곳 중에 한 맞습니다. 곳. 예.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매장이 사실은 관리 잘 되고 깨끗할 거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시죠. 예. 그래서 가는 분들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은 좀 배신감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라탕 위생 불량 적발된 게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달 3월에는 이 마라탕 배달 음식점을 점검했는데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지금 뭐 조리하는 공간인가 보죠. 근데 이게- 관리가 안 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뭐 벌레들도 보이고요. 네. 그래서 이 마라탕 배달 판매 음식점 4천여 곳 점검해서 51곳을 적발했어요. 그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 보관돼 있거나 청소 제대로 되지 않은 곳이 많았고요. 예. 기름때 잔뜩 낀 소스통 보셨죠? 네. 여기서 음식을 만들었다라는 거. 음. 그래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이제 마라탕에서 벌레 나왔다는 글들이 좀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자세히 안 보면 그냥 먹었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네. 안 좋습니다. 네. 자, 그래도 이제 마라탕 소울푸드다. 포기 또 좋아하시는 못한다. 분들은 또 네. 좋아하실 거고 있거든요. 또 양심적으로 또 마라탕 잘 만드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바로 그거예요. 예. 깨끗하게 관련 업체들까지 손 피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식약처 행정처분 이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어플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내 손 안이라고 하는 식약처에서 만든 어플인데 네. 주변 식품업체 조회하면은 위생 불량으로 행정처분 받은 업체 빨간 깃발로 뜨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예 먹지 말아야지 하지 마시고 네. 이렇게. 또 열심히 잘 관리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그분들에게는 좀 피해 안 가도록 했습니다. 식약처가 만든 내 손 안이란 어플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 네. 알겠습니다. 단속됐던 업체들을 알 수 있는 거.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로 갈까요? 자,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홈쇼핑입니다. 예. 홈쇼핑. 연관어 보면은 뭐 화장품, 명품, 정품, 광고, 가격 이런 단어들 보입니다. 홈쇼핑은 우리 하면서 처음 등장한 키워드 같은데. 맞아요. 네. 근데 오늘도 사실 좀 좋은 소식 아니잖아요. 네. 홈쇼핑인데 그냥 홈쇼핑도 아니고 공영 홈쇼핑에서 짝퉁 팔렸던 기사가 있었죠. 보셨죠? 맞습니다. 오늘 이 뉴스로 온라인 진짜 떠들썩했어요. 그 믿었던 프랜차이즈랑 믿었던 공용 홈쇼핑이 진짜 배신을 세게 때린 예. 거거든요. 그래서 공영 홈쇼핑 아시죠? 이게 네. 뭐냐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있는 공공 홈쇼핑인데 말하자면 이제 홈쇼핑계의 공기업인 거죠. 여기서 가짜, 짝퉁이 버젓이 팔렸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팔린 제품들인데 사진 보여드릴 테니까 어느 게 진짜인지 한번 두 분 맞춰보세요. 네. 자, 지금 사진 나왔는데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방인데 네. 저는 솔직히 포기. 예. 저는 원래 이런 거 잘 못 맞춰요. 저도 문제를 내긴 했는데 네. 육안으로는 구별하기가 그러게요. 또 있죠? 힘듭니다. 뭐 또 네. 좀 보여주세요. 다음 네. 사진에서. 아, 지금 오른쪽이 정품이었구나.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육안으로는 사실 그리고 믿고 사다 보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거를 가짜다라고 생각을 안 했을 텐데 이런 위조 상품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400건이 넘게 적발됐어요. 큰 문제 아닙니까? 네. 그래서 품목도 보니까 뭐 구찌, 에르메스 같은 명품 가방부터 해서 몬클레어, 나이키, 크로스 정말 다양합니다. 네. 그래서 공영 홈쇼핑에서는 바로 판매 중지 조처를 취하긴 했는데 예. 야, 이거 지금 문제가 좀 많죠. 예, 네. 그래서 공영 홈쇼핑 뭐라고 했냐면은 입장이 어때요? 위조 의심 상품을 구매한 고객이 요청하면 환불 조치나 보상 조치 하게 되지만 아직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적은 없다. 아니 몰랐으니까 불만 제기를 안 한 거지. 짝퉁 산 줄 알았으면 난리가 났었겠죠. 이 반응도 좀 어이없다라는 글들이 많습니다. 이게 좀 제대로 된 설명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알겠습니다. 뭐 요새는 기술이 또 좋아져가지고 애초에 전문가 아니면 사실 공영 홈쇼핑도 속았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구분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맞아요. 어쨌든 그거를 명확하게 관리를 했어야죠. 특히나 이제 명품백은 워낙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진퉁 짝퉁 구별법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역시 디테일이 중요한데
밖의 모양이 아니라 안을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보증서 안에를. 카드 있는지는 뭐 기본 중에 기본이고 요새 뭐 네. 보증서도 짝퉁으로 만들어서 넣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요즘에 그 박음질 같은 거 마감 처리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정품과 짝퉁 이렇게 구별을 해놨거든요. 그거 한번 잘 보시고 안감 재질과 무늬를 꼼꼼히 봐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사고 나서 가게 가져가서 진품이 맞는지 알려주십시오. 맨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맞습니다. 네. 예. 좀 믿고 살 수 있게 그러니까요. 해줘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공영 홈쇼핑이니까. 네. 자, 오늘의 키워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요즘 옷 입기가 좀 힘들어요. 맞아요. 일교차가 네. 심해서 아침 저녁으로는 외투 잘 챙기셔서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